가방 하나를 빼앗긴 순간 고성이는 자신이 도망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설계한 증거 운반자였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는데요. 무인텔 문을 나서던 고성이는 목덜미가 서늘했습니다. 밤 공기 때문이 아니라 방 안에서 정리해둔 서류 뭉치가 가방 속에서 자꾸만 무게를 바꾸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성이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괜찮아. 이건 내 마지막 카드야. 박진석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박진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가진 걸 내가 가진 채로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런데 주차장 쪽으로 몇 걸음 옮기기도 전에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고성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피하려 했는데요. 그 순간 검은 헬멧을 쓴 남자가 스치듯 지나가며 고성희의 가방끈을 낚아챘습니다. 고성의 손목이 꺾이는 느낌이 들었고 발끝이 휘청거렸습니다. 도둑이야. 내 가방. 야, 너. 고성이는 소리를 질렀는데도 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무인텔 주변은 원래 그런 곳이었고 사람들은 원래 모른 척에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오토바이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속도를 올렸고 그때 고성이는 가방이 아니라 가방 속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돈이 들어 있었으면 그나마 덜 억울했을 텐데요. 그 안에는 내가 박진석에게서 뭘 빼앗겼는지와 박진석이 나한테 뭘 했는지를 증명하는 종이들이 있었으니까요. 고성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숨만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고 손바닥은 차갑게 젖었습니다. 고성이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침착해. 고성이 침착해. 지금 내가 무너지면 끝이야. 그런데 끝이라는 단어가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순간 고성이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박진석은 늘 고성이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거든요. 고성이가 무인텔에서 나오는 동선까지, 가방 속에 어떤 서류를 넣을지까지, 고성이가 마지막으로 매달릴 감정까지요.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버튼이 보였는데요. 전화를 걸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박영란에게 걸면 박영란은 받지 않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박진석에게 걸면 박진석은 기다렸다는 듯 받겠죠. 그리고 박성재에게 걸면 박성재는 고성이를 도와주고 싶어도 결국 아버지 박진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고성이는 결국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순이 그 여자 식당. 고성이는 지은호의 엄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 주소를 떠올렸습니다. 고성이가 거길 왜 아느냐고요? 예전부터 고성이는 사람을 조사해두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고성희에게 필요한 건 법도 돈도 아니라 숨을 곳이었습니다. 한편 오토바이를 탄 남자는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가 한 번도 신호에 걸리지 않는 길로만 달렸습니다. 미리 짜인 동선 같았어요. 남자는 골목 끝 작은 창고 앞에서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헬멧을 벗지도 않고 문을 두드렸는데요. 문이 열리자마자 남자는 고성희 가방을 그대로 내밀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 일은 여기까지라는 듯이요. 가방을 받은 사람은 손만 내밀었습니다. 얼굴은 후드에 가려져 있었고 손가락에는 얇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방 지퍼를 열고 안의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낮게 말했어요. 맞네. 원본이야.
남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돈봉투 같은 걸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짧은 거래가 끝나자 후드 쓴 사람은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물건 확보했습니다. 네, 원본 맞습니다. 그 통화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단순히 서류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가 버티며 숨겨온 마지막 체면, 마지막 협상력, 마지막 나는 피해자다라는 말의 근거가 통째로 박진석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시각, 박진석은 집무실에서 서류 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늘 호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순간엔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해질수록 더 잔인해지는 타입이었고요. 박진석 앞에 놓인 서류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신고 원본. 그런데 박진석은 그 글자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게 웃었는데요. 고성이가 그걸 들고 도망쳤다는 건 아직도 내가 뭘 무서워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때 박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성재는 얼굴이 피곤했습니다. 요즘 박성재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병원에서도 숨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박진석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박진석은 시선을 들어 박성재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들이 아니라 부하를 보는 눈빛 같아서 박성재는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성이가 움직였어. 어디로요? 내가 알면 내가 흔들릴 곳으로. 박성재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성재는 자신도 모르게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지은호가 고성희와 엮이면 지은호의 삶이 더러워질 게 뻔했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혁에게도 미안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요즘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고 있었고 그 와중에 지은호까지 흔들리면 이지혁이 버틸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병원에서는 또 다른 파열음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수술 이후 회복실을 옮겼지만 마음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의 가슴에서 뛰는 심장은 분명 새 심장이었는데 이지혁은 자꾸만 낯선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 없이 어떤 이름이 떠오르기도 했고 이유 없이 분노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의사는 이식 후 불안은 흔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이지혁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감정이 내 것인지 누군가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 곁에서 지은호는 웃어 보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늘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의 지은호는 밝음이 아니라 버팀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물을 먹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배, 이제는 혼자 결정하지 말아요. 뭐든 같이 얘기해요.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가 아주 느리게 떴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를 보지 않은 채 공기 중에다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은호야, 내가 이 심장으로 살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지은호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었는데요. 이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마치 여기에 답이 있다는 듯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살면서도 요즘은 마음이 텅 빈 사람이었습니다.
배신당한 연애 후유증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고 그 공허함을 일로 메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지환 얼굴이 오늘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형 박영라 씨가 연락했어. 뭐라고? 이상한 부탁을 했어. 오늘 밤 아무도 모르게 나 좀 데려다 줘라고. 이지혁은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영나라는 이름이 나오면 박진석과 고성희의 싸움이 자동으로 따라오니까요. 그리고 그 싸움이 지금 이지혁의 심장과도 어딘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불안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다시 혼자 움직일까봐 무서웠고 동시에 박영나가 이지혁 주변에 끌려 들어오면 더 큰 일이 날까봐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완 씨, 박영나 씨가 왜 갑자기요? 이지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지환도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는 게 더 불길했거든요. 이지환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울고 있었어. 근데 울면서도 누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 그 시각 정순이 식당에는 예상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모자를 눌러 쓰고 들어왔지만 정순이는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사람은 위기일수록 티가 나거든요. 고성희의 걸음은 급했는데 눈은 계속 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순간 몸을 굳혔다가 이를 악물고 고성희를 안쪽 자리로 데려갔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웅성거릴까 봐요. 여기 왜 왔어요? 정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순이는 고성희를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를 괴롭힐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돈과 권력 싸움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성희는 정순이를 보며 한 번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뺏겼어요. 서류가 다 거기 있었는데요. 그래서요? 내가 뭘 해요? 지은호를 건드릴 거예요. 정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누가요? 고성희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고성희에게 남은 건 겁뿐이었습니다. 박진석이요. 정순이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을 잃고 식당 하나로 버티며 자식들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돈 많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으려 애써왔지만 박진석 같은 사람은 무서움이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정순이는 고성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시작한 싸움이에요. 왜 우리 애를 끌어들여요? 고성희는 그 말에 눈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항상 자기 합리화를 잘했는데요. 정순이 앞에서는 그 합리화가 잘 안 나왔습니다. 정순이는 살아남는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거든요. 고성희는 결국 애써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나도 살려고 그랬는데요. 근데 박진석은 내가 살 길을 아예 못 보게 만들어요. 내가 도망칠 방향까지 먼저 막아버려요. 정순이는 고성희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이는 직감했습니다. 고성희가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고성희는 이제 거짓말할 힘조차 없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지강호가 주방에서 나오다 고성희를 보고 멈췄습니다. 지강호는 늘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위기 앞에서는 더 쉽게 흥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저 사람 TV에 나오던 그 여자 아니야? 정순이는 지강호를 노려봤습니다. 조용히 해.
지강호는 불만이 폭발하려다가 정순이 눈빛에 입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지강호의 입은 닫혀도 손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지강호는 몰래 휴대폰을 켰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기 그 여자 있음. 돈 될지도. 지강호는 그게 얼마나 큰 불씨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지강호는 늘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억울함이 결국 누군가의 인생을 찢어버릴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창고. 오토바이 남자가 전달한 서류는 이미 다음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후드 쓴 사람이 서류를 정리하며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보호자라는 단어와 정신과 초진 예약 같은 문구가 섞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서류에는 근저당과 계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두꺼운 봉투에는 붉은 도장이 찍힌 원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후드 쓴 사람은 통화를 끝내고 조용히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 사람의 얼굴이 잠깐 드러났는데요. 그 얼굴은 박성재도 박진석도 아니었습니다. 박영라였습니다. 박영라는 늘 우아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그날의 박영라는 달랐습니다. 박영라는 손에 든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혼잣말처럼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내가 정리할게. 근데 이건 엄마를 살리는 정리가 아니라 엄마를 끝내는 정리일 수도 있어. 박영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에는 이지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환은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부르는데요? 박영란은 대답 대신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창밖만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환 씨, 오늘 밤은 누가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밤이에요. 이지환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지환은 자신도 모르게 병원에 있는 이지혁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영라의 다음 말이 이지환의 숨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이지혁 대표 이름도 있어요. 이지환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라고 되묻는 순간 박영란은 고개를 돌려 이지환을 똑바로 봤습니다. 박영라의 눈빛은 울고 있었는데 표정은 너무 단정했습니다. 그 단정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이걸 박진석 아버지에게 넘기면 고성이는 끝나요. 근데 이걸 숨기면 이지혁 대표가 끝날 수도 있어요. 이지환은 입술이 마르게 갈라졌습니다. 선택지가 둘 다 지옥이었거든요. 같은 시간 병원에서 이지혁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모니터의 박동이 흔들렸고 지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배, 왜 그래요? 이지혁은 이를 악물고 숨을 끊어 말했습니다. 누가 내 이름을 건드렸어. 그리고 그 순간 박진석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보고 아주 천천히 받았습니다. 상대는 박영라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원본을 찾았어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박영라의 숨이 더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박진석이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어디서 찾았는지 말하지 마라. 대신 그걸 들고 누구를 만났는지부터 말해. 박영란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영란은 가장 위험한 이름을 꺼내려 했습니다. 정순이 식당에 고성이가 있어요.
그 한마디로 싸움은 다시 부부가 아니라 가족 전체로 번지기 시작했는데요. 박진석이 움직이면 박성재가 흔들릴 거고, 박성재가 흔들리면 지은호가 다칠 거고, 지은호가 다치면 이 지역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박영나가 손에 쥔 원본이 과연 누구의 생존을 위한 문서인지, 그리고 오토바이 남자가 처음부터 박영나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박영나가 중간에서 가로챈 건지,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고성이는 도망자가 아니라 희생양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순이 식당 밖, 누군가가 식당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깐 고성희의 모자를 확인하더니 그대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지금 그 여자 맞습니다. 정순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온 게 불청객이 아니라 박진석이 문을 열고 들어올 신호탄이라는 거요.